천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역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역사에서 건진 회계 1편 동방무역 제10화 대차대조표 대충 읽는 법, 마지막 에피소드네요. 1-10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아주 예리한 여사원이 밸런스 시트라는 표를 보고 있네요.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밸런스 시트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가장 읽기 쉬운 재무제표입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이유는 회계 등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왼쪽, 부채 자본은 오른쪽. 그게 언제나 일치한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 배열법입니다. 유동성이 높은 순서로 과목명을 배열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유동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금이 가장 유동성이 높죠.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계학에서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유동자산, 이해가 매출 채권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1년 이내에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 이해는 건물 등이 있습니다. 유동자산, 유동부채라고 부르는데요. 유동자산 하면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자산입니다. 현금이 가장 높죠. 그렇죠? 가장 앞에 쓰입니다. 단기 금융상품,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타 유동자산 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유동부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기타 유동부채 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자산, 부채, 자본에서도 먼저 유동자산을 쓰고 비유동자산을 썼죠. 그리고 부채에서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 과목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이 가장 위, 그리고 마지막이 기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한 현금화가 잘 되는 것 순으로 씁니다.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대충 읽는 법이 주제인데요. BS는 어디서부터 보아야 하나? 제일 첫 번째 저는 과감히 말씀드린 게 기업의 크기를 확인해라. 어디서요? 자산총액에서.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재무 구조를 봐야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 기업인가? 뭘 봅니까? 부채 비율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이 탄탄한가, 허당인가? 어딜 봐요?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세를 보아야 됩니다. 단기와 전기, 전정기를 비교해 봅니다. BS상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는 자산이 얼마나 큰가를 봅니다. 기업의 크기를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재무 위험을 보는데 어디서 보느냐? 부채편에서 봅니다. 세 번째는 이익잉여금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 또는 손실이 나서 2월 결손금이 쌓여 있느냐. 이거는 한 해뿐 아니라 몇 년간, 10년 이상 쌓여 있는 이익의 금액입니다. 즉 배당을 안 하고 쌓여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기업의 탄탄한 정도죠. 재무 위험을 평가하는 것, 아까 말씀드려도 이제 부채를 보라 그랬죠. 부채 중에 어디를 봐야 되느냐?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장기는 부채 비율이라는 걸 보고 단기는 유동 비율이라는 걸 봅니다.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단기적 안정성은 어떻게 찾느냐? 유동 비율을 계산해 보면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부채의 상환 가능성. 1보다 높으면은, 또는 100%보다 높으면은 유동자산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높으면 좋다 그랬는데요. 너무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문제입니다. 높으면 좋지만 비효율이 있습니다. 낮으면은 언제나 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동 비율이 낮으면은 1 이하라고 합시다. 위험한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출 부진이나 대금 회수의 문제이면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현금 흐름의 문제일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주거래 은행이 고객이 부도나게 놔두지 않습니다. 고객의 유동성을 지원해 줍니다. 일시적인 경우는요. 그래서 유동 비율이 높으면 아까 이것도 문제다 그랬죠? 유동 비율이 높으면 부도날 위험은 없습니다. 그 대신 유동 비율이 높다는 뜻은 뭐예요? 현금 또는 매출 채권 재고 자산이 많다는 뜻입니다. 비사업용 자산이 많다는 뜻이죠.
또 유동비율이 높다는 것은 매입 채무 등 유동부채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뜻이 뭐냐? 천천히 갚아도 될 돈이 적다는 것은 현금 흐름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 비사업용 자산이 많다, 현금 흐름에 여유가 없다 하는 것은 경영 효율성이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비율이 너무 높으면 경영 효율성 문제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는 뜻은 뭐냐? 상체가 비대하다, 하체가 빈약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요. 뚝 잘라갖고 대차제 옆에서 밑에는 자본이고 위는 부채였죠. 그 자본이 빈약하면요, 부채 비율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아서 넘어질 것 같아 그러고 있죠. 상체 비대, 하체 빈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콘데리의 몸을 생각하시면 부채 비율은 금세 떠오를 겁니다. 부채 비율도 심각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자 지급에 문제가 없고 경기 상황이 나쁘지 않다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심각하지 않다. 평균 부채 비율이요 174%였습니다. 물론 1996년 IMF 금융위기 때는 463%가 돼서 많은 재벌들이 무너졌죠. 한진해운 파산했죠. 파산 바로 직전에 한진해운을 보시면은 2016년도 여기 부채 총계가 나옵니다. 6조고요. 자본 총계가 7천억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848%. 물론 여기 보시면요. 다른 데도 보면 됩니다. 어디를 보시냐. 결손금이 2조 이상이 있습니다. 2조 4천억이. 그걸 봐도 위험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정 부채 비율은 얼마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답은 없습니다. 많은 실무자들이 200%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200% 이하이면 안전, 200% 이상이면 위험. 그런데 제가 볼 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부채 비율의 심각성이 차이가 납니다. 현금 흐름 주기가 빠르면은 현금이 팽팽팽팽 돌아가는 그런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다소 높습니다. 개발도상국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발도상국은요, 사업계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계가 많다는 뜻은 뭐예요? 부채를 많이 빌려서 사업 규모를 키우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부채도 있습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부채가 뭐냐? 여기서 보다시피 금융업은요, 고객이 맡긴 돈이 부채로 잡히고요. 수주업이란 게 뭐가 있을까요? 건설업, 조선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업. 이런 데서는요, 계약금이 대개가 선수금으로 잡힙니다.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이런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는 부채가 좋은 부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영업이 잘 될수록 부채 비율이 증가한다. 부채는 나쁜 것인가? 여러분, 부채하면요, 일상생활에서 늘 어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빚지면 안 돼.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는 기업의 힘을 늘리는 지렛대면서 부채를 활용한다는 뜻은 뭐예요? 자산 규모를 늘린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부채를 하나도 안 쓴다. 무차입 경영이라죠. 이것이 더 큰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이 맨손으로 바위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렛대를 쓰면 가능합니다. 지렛대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요게 자기 자본이에요. 긴 지렛대, 이게 자산이에요. 즉 자산이란 건 자본 플러스 부채잖아요. 부채를 빌려온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큰 바위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부채는 기업의 힘을 늘려준다. 부채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한다. 즉 부채가 없다면은 바위, 단기 순이익을 들 수가 없다. 그런데 단, 얘기 중요합니다. 지렛대가 너무 무거운 부채 비율이 과도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부도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차대표는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왜? 카메라 같은 겁니다. 카메라 사진. 즉, 결산이 현재만 보여주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비디오 같은 걸 같이 봐야 됩니다. 밸런스시트는 결산의 재무구조는 보여줘서 좋지만 전체적인 경영활동을 파악하는 데는 IS 손익계산서라든지 현금흐름표들이 보조가 필요합니다. 예, 이제 1편 동방무역을 끝냈습니다. 우리 동방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차대조표였습니다. 그리고 쭉 대차대조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이거 하나로만은 안 된다.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 이런 걸로 끝을 냈습니다. 다음번에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제2편 대항해 시대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